여러분 반갑습니다. 더운 날씨에 여기까지 오셨는데 우리 이 박한규 회장님 강의를 듣고 아마 본전 뽑으신 것 같아요. 뽑으셨죠? 예, 이제 본전은 뽑으셨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보너스입니다. 보너스니까 주무실 분은 주무시고 그냥 눈 뜨고 가만히 계실 분은 가만히 계시고 그게 상관없습니다. 어떤 이 도사가 되고 싶다는 사람이 하늘로부터 이 계시를 받아서 도사가 되기 위해서 전국을 방랑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사가 될까? 그래서 깊은 산 속에 또는 큰 바위 앞에 그리고 큰 나무 앞에서 기도를 하면서 도사가 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을 방랑하는데 어느 날 배가 고파서 이 들을 지나가는데 한 농부가 새참을 먹고 있어서 거기서 새참을 얻어먹으면서 농부가 어디서 뭐라는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돌을 닦는 사람인데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도인이 되려고 지금 전국을 방랑하고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 농부가 제가 잘 아는 매우 유명한 도사가 한 분 있는데 그분이 하는 방법으로 하면 도를 깨달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비가 퍼부는 날 밖에 나가서 양팔을 벌리고 얼굴을 하늘로 하고 입을 벌리고 있으면 하늘에서 계시가 내려서 도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렇게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하고 비가 퍼붓는 날 밖에 나가서 양팔을 벌리고 하늘을 향해서 얼굴을 올리고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있어도 생기처럼 비만 맞았지 배가 불러가도록 물만 퍼마셨지 하늘로부터 계시가 내려오지를 않아. 화가 나가지고 농부를 찾아가가지고 당신이 허라는 대로 했는데 계시는커녕 아무것도 안 내려옵디다. 다만 내가 바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만 듭디다. 그러니까 아이고 바보라는 계시를 받았군요. 그게 바로 계시입니다. 당신은 바보입니다. 더미 사업을 하는데 많은 전화가 와요. 어떻게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비법이 없느냐? 비법을 좀 가르쳐달라. 그게 입 벌리고 비 오는 날 하늘을 쳐들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비법 없습니다. 비법은요, 머리 공부, 마음 공부, 몸 공부를 철저히 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지금 천일 천만원 작전을 하는데요, 3년간 죽기 살기로 뛰면은 그게 비법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뛰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골에 사시는 한 할아버지가 서울의 딸네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아버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딸이 시골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님, 서울은요 눈 감으면 코베 가요. 노인을 상대로 사기치는 놈이 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서울 오시면요 물건도 사지 말고 택시 타고 바로 집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알았다, 내가 그런 것은 안 속지 하고 서울에 갔어요.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택시를 탔는데 택시를 타고서 딸네 집 문 앞에 딱 내리니까 택시 요금이 10,000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택시 운전수에게 7,600원을 딱 내주니까 택시 운전수가 할아버지 택시 요금 10,000원, 미터 요금 10,000원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아버지가 화를 버럭 내면서 이놈아! 내가 시골 노인이라고 나를 속이려고 그래? 2,400원부터 시작하는 거 내가 봤어! 이놈 자식! 지금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졸려가지고. 사업을 하시다 보면 도대체 기가 칵 막혀서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는 벽창호 같은 분들이 있어요. 도대체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그런 분들이 있다고요. 그런데요, 계속 접촉해서 설득을 하면요, 왜? 속여먹는 게 아니니까. 언젠가는 얘가 그 할아버지한테도 처음부터 2,400원에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게 기본 요금이다. 그렇게 말해봐야 이놈아 내가 봤어! 2,400원 시작하는 거. 그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거. 그러나 계속 그걸 말씀드리면 이해를 하신다.
한마디로 애터미는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선한 회사입니다. 많은 회사가 있는데요, 선한 회사. 이 선한 회사라는 게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는 앞에 양력 소개에서도 보셨듯이 군대 생활 42년 했습니다. 42년 한 사람 같이 보이죠? 그렇게 안 보일 거예요. 그러나 가끔은 제가 강의하다 욕이 나오니까 저놈은 군대 생활하다 그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 42년 군대 생활 중에 사관학교 교수를 35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관학교에서 가장 원칙과 애국애족을 가리키고 가장 원리 원칙을 가리킵니다. 정의로 가르쳐요. 그런데 여기 와서 여러분들에게 사기쳐서 내가 도덕먹을 생각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저는 경제학자입니다. 경제학자인데 경제학자들의 고민이 아주 큰 고민이 있어요. 어떻게 고용을 창출하고 소득 분배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지금 유럽이 다 망하고 있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 그런데 현재 10억을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도 몇 번 처음에는 거절을 했다가 여러분처럼 앉아서 강의 여러 번 들었어요. 그리고 이건 선한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서 온 겁니다. 사회화를 하고 인간관계를 개선해 나가야만 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데 그 인간관계는요, 주고받는 관계예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반드시 상대방 말을 들어주고 내 말을 해야 되는 거지.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해보면요, 자기 주장만 한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사회성이 떨어져요. 자기만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반드시 상대방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내 의견을 이야기하고, 이게 사회화 과정입니다. 사회화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어린아이 때는 다 상대방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른이 돼서 학교라는 걸 다니기 시작하면 점점 사람이 교만해져요. 교만해져가지고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 그러게 되면 실패합니다. 자, 우리는 애기들이 어떻게 상대방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또 그 다음에 내 얘기를 하고 하는 걸 한번 영상을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애들은 저게 사회화 과정입니다. 저런 애들이 훨씬 지능이 빨리 발전한답니다. 상대방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는 못 알아듣는데 그걸 다 듣고 있다가 히 하고 웃잖아요. 뭔가 지금 그걸 다 듣고 인터셉트 하지 않고 다 들어줘요. 들어주고 또 상대방이 하면 또 들어주고 그러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이게 심리학적으로 사회화 과정이 굉장히 빠르고 지능 발달이 굉장히 좋답니다. 저런 애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강의하려고 하는 제목은요, 인무원려입니다. 사람이 멀리 생각하지 아니하면 How far can you see? 당신은 어느 정도까지 멀리 볼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인무원려 필유근우라는 말인데 사람이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논에 있는 말씀인데 이걸 우리 안중근 의사께서 이렇게 희호로 쓰였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여순 감옥에 같이 있어서 30대에 순국하셨는데 그 학문의 깊이가요,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여순 감옥에서 논어가 동양의 고전을 다 외워서 글씨를 쓰신 거예요. 근데 안중근 의사가 여순 감옥에서 순국하실 때까지 200여 점의 글씨를 써줬답니다. 친구들에게. 많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글씨는요, 그 당시에 그 세관에 있었던, 그 여순 세관에 있었던 일본인 친구에게 써준 건데, 이게 최근에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의 지금 200여 점 중에 40여 점이 발견이 됐는데, 그 중에 25점, 30여 점이 지금 보물로, 국가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거래를 못 해요. 근데 이게 보물로 지정되기 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경매에서 4억 5천에 거래가 된 그 글씨입니다. 자,
안중근 의사도 지금 감옥에서 곧 지금 사형을 당할 판인데도 멀리 생각하신 거예요. 사람이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것입니다. 왜 가까운 것이 있겠어요? 조그마한 이익에 일희일비하고 조그마한 어려움에 일희일비하니까 반드시 가까운 것입니다. 자, 유력 기업이 도산하는 거. 예를 들면 지금 많은 기업들이 도산했어요. IMF 때라든가 그 이후에 금융위기 때. 그것은 뭐냐 하면은 멀리 생각하지 않고 가까이 이익만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전부 망한 거예요. 자, 한국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이 이와 같이 평판이 좋지 않은 게 전부 눈앞의 이익만 따지다가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요걸 이제 안중근 의사가 다시 썼어요. 사람이 멀리 생각하지 아니하면 난성대업, 대업을 이룰 수가 없다. 꿈을 이룰 수가 없다. 바로 눈앞의 어려움, 눈앞의 이익만 따지고는 자기 꿈을 이룰 수가 없다. 요거 여순 감옥에 쓰신 거예요. 감옥에 쓰신 거라고. 내일 모레 꼭 사형당할 뿐이 멀리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양반이요. 그 양반 학문의 깊이로 봐서 멀리 생각하지 않고 일제에 다시 말하면 친일 행위를 해서 호의호식하려고 생각하셨으면 틀림없이 그렇게 충분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국가의 조국의 미래를 멀리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순국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569-8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학창 시절에 학생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먼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연애도 하고 싶고 가서 놀고 싶고 영화도 보고 싶고 피치도 하고 싶고 뭣도 보고 싶고 그런데 그걸 억제하고 그 힘든 공부를 한다는 것은 멀리 생각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 미래를 생각하니까 그렇지 당장의 눈앞에 하기 싫은 공부를 생각하면 당장 때려치워야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전부 다 리더가 되실 분들인데 리더도 멀리 생각해야 됩니다.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눈앞의 이익만 따지다 보면요 조직 리더가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큰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안중근 의사입니다. 요 하얀 두루마기인데요. 순국하기 바로 직전에 이 어머니께서 지어보낸 하얀 두루마기입니다. 이걸 입으시고 순국을 하셨어요. 어머니고 요건 안중근 의사 글씨 보면은 손가락 잘라가지고 찍어놓은 거 있죠? 예,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쓴 혈서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혈서를 쓰신 거예요. 글씨 되게 못 쓰다가 아니고 손가락을 잘라서 지금 잘라가지고 손가락 있는데 이걸 이렇게 쓰신 거예요 지금. 내일 모레 곧 사형을 당하실 분이 사람이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대업을 이룰 수 없다고 써서 신고해 준 거예요. 히딩크의 원료. 히딩크가 월드컵 대표팀을 맡아서 어느 날 갑자기 세계 4강을 만든 거예요. 그 이전에 우리 월드컵 몇 번 나갔지만은요 한 번도 못 이겼어요. 1승도 못했어요 예선에서. 그래가지고 단지 참가하는데 의의를 찾고 돌아왔죠. 어떻게 이 양반이 감독을 맡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4강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멀리 생각한 겁니다. 이 양반은요 프랑스하고 평가전 해가지고 5대0으로 져가지고 축구 해설하는 사람이 펑펑 울면서 해설을 써. 어떻게 이렇게 아주 죽사발이 되게 깨줄 수냐 이거야. 근데 히딩크는 눈 하나 깜빡 안 해. 뭐 질 수도 있지 뭐. 뭐냐 하면은 지금 당장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초 체력을 단련하고 기초 축구 기술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 이게 지금 월드컵을 하려면 지금 몇 개월 남았는데 지금 당장 이기는 연습해가지고는 그때 가서 안 된다는 거예요. 기초 체력 훈련 체력이 부족하더라니까. 유럽 선수들하고 싸우려면 그 덩치 좋은 놈들하고 싸우려면 체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게. 그 다음에 이기는 테크닉만 잔기술만 배웠지 기초적으로 패스하고 축구 전체를 읽을 수 있는 교육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시켰어요. 그러니까 시합 보면 질 수밖에 없지. 근데 점점 실력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에 따라서 선수를 뽑았어요. 그 원칙을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은 없는데 지금까지 원칙대로 안 한 거예요. 우리 네트워크 시장은 똑같아요. 축구 국가대표를 구성하는데 제1원칙이 뭐겠어요? 축구 잘한 놈 뽑는다. 그거 원칙 아니에요? 축구 못한 놈을 거기다 뽑아놓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히딩크가 실력 위주로 선수를 선발한다가 제1원칙이에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히딩크 이전에는 실력 위주로 뽑지 않았다 그 말 아니에요. 요건 누구의 조카, 이건 체육회장 누구누구의 사돈네 아들 뭐 이런 놈들만 다 그런 놈들은 다 아니지 덜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히딩크가 아니었으면요 요 박지성이는 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세계 최고 선수가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지금 현재
잔기술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고 어떤 선수가 잠재력이 있느냐 가지고 전 뽑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원력 멀리 생각하고 지금 행동을 하지 않으면 대업을 이룰 수가 없다. 히든크는 월드컵 4강에는 대업을 이룬 거예요. 그렇죠? 멀리 생각한 거예요. 자, 애터미 사업은 마라톤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건 하루 이틀 하고 끝나는 사업도 아니고 연금성 소득입니다. 그래서 멀리 보지 않고 당장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베팅을 하거나 무슨 투기를 하거나 비법을 가르쳐 달라는 등 지금 우리 리더들도 많이 시달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당신이 3년 만에 말이야 소득이 3천만 원이 됐다는데 그 비법이 뭐냐 이게 나한테 가르쳐 달라 이게. 비법 없어요. 죽기 살기로 한 것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 슬로우 바 스테디입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토끼와 거북의 경주 아니에요. 결국 여기서 만세를 부르려면은 가운데 낮잠 자거나 지 발만 믿고 게으름 피워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갈태기요. 여시춘추에 나오는 말입니다. 다할갈자 연못택자 고기 잡으렀다죠. 그러니까 연못에 고기 몇 마리 잡기 위해서 연못에 물을 다 퍼내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춘추시대에 진나라와 초나라가 있는데 초나라가 진나라를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초나라 군대가 진나라 군대보다 많아. 그러니까 진나라 왕인 문공이라는 사람이 이거 지금 난감해. 어떻게 하면 저 초나라를 격파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신하 중에 구범이라는 신하를 불러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구범이 속임수를 쓰십시오. 속임수. 속임수를 쓰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신인 옹계라는 아주 대신, 이 옹계라는 대신을 불러서 구범이 속임수를 쓰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옳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옹계라는 대신이 요 말을 한 겁니다. 갈태기여 기무획덕 이명령 무어. 고기 몇 마리 잡으려고 연못에 물을 다 퍼버리면 그 고기 몇 마리는 잡을 수 있지만 내년에는 고기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연못에 물을 다 퍼내버렸으니 고기가 없는 거 아니에요. 또 이 말이 있습니다. 분주이선 기무획덕 이명령 무수. 저 산짐승 몇 마리 잡으려고 산의 숲을 다 불태워버리면 그 산짐승 몇 마리는 잡을 수 있지만은 내년에는 거기에 짐승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앞에 작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원천을 없애버리면 큰 손해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을 듣고 진문공은 초나라하고 전투에서 이기는데 구범이 가르쳐준 속임수를 써가지고 이깁니다. 전쟁이 이기고 돌아와서 이제 논공 행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신들한테. 그런데 이 문공이 제 1등 공신을 누구를 주냐 하면은 속임수 쓰지 말라는 옹계에게 줘요. 그리고 구범은 저 밑에 놔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신하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거야. 폐하께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구범의 계략 때문에 속임수 때문에 이겼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한 옹계에게 왜 1등상을 주고 구범은 저 꼴찌로 두냐 말이야. 문공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은 구범이 말해준 것은 일시적인 이득이지만은 옹계가 말해주는 것은 100년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누구에게 1등상을 줘야 되겠냐 이렇게 얘기해. 다시 말하면 초나라가 지금 쳐들어와서 당장 속임수로 이길 수 있지만은 안에 국력을 튼튼하게 하지 않고서는 다시는 그 속임수에 초나라는 속지 않는다 그런 말이 나와요. 알겠죠? 그러므로 구범이 가르쳐준 것은 일시적인 이익을 가르쳐줬지만은 옹계가 나한테 가르쳐주는 것은 100년간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가르쳐준 거다. 그래서 진문공은 나중에 춘추호패 중 한 사람이 됩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 여기 이솝우화에 나오죠. 거기가 황금알을 낳으니까 매일 황금알 하나씩 낳으니까 농부가 하하 저 뱃속에 황금알이 무지무지 많이 있는가 보다. 그러면 저 배를 갈라가지고 한꺼번에 황금알을 갖자. 이렇게 해서 배를 갈랐지요. 가루니까 황금알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 이게 뭐예요? 이게 탐욕이야. 탐욕이 그렇게 만든다. 그러면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자기 스폰서라든가 파트너 그리고 이 애텀이라는 회사가 황금알을 낳는 거예요. 이걸 당장에 내가 한 달 만에 1,000만 원 벌겠다고 배팅을 하고 편법을 하면요 회사가 평판이 나빠져서 죽어요. 그리고 파트너나 스폰서도 죽어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장기간 얻을 수 있는 황금알을 얻지를 못해요.
여기 배를 갈라서 황금알을 얻는 것은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러면 더 많은 황금알을 얻으려면 뭐 해야 돼요? 거기에 숫자를 늘려야 돼요. 내 밑에 파트너가 적으면 파트너 수를, 소비자 집단을 더 크게 해서 내가 얻으려고 그래야지, 사정없이 배팅을 해가지고 내가 직급을 가겠다고, 그거 될 일이 아니에요. 황소만큼 커지고 싶은 개구리, 이솝우화에 나오죠. 개구리가 자기 아들, 딸을 데리고, 아버지 개구리가 들에 나가 보니까 아니 무지무지한 황소가 한 마리 있거든. 아빠 개구리가 아들, 딸 개구리한테 나도 저만큼 커질 수 있다 그랬거든. 어떻게? 내 배가 이렇게 축축 가죽이 늘어지니까 공기를 계속 들어 마시면 저만큼 커질 수 있거든. 그래서 계속 내가 황소만큼 커졌냐? 아닌데 아빠. 계속 퍼마시다가 배 터져 죽었다 하는 게 이제 이솝우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황소처럼 커지려고 하면요, 배 터져 죽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slow but steady, 느리지만 꾸준하게.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잘 모르실 텐데 존버 정신을 가지라고 그랬죠. 끝까지 모르신 분은 나중에 스폰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스테이 한그리, 스테이 폴리, 스티브 잡스 얘기입니다. 여기 스탠포드 대학 졸업연설에서 한 마지막 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항상 배고픈 것처럼 바보처럼 행동하라, 그런 말이에요. 배고픈 것처럼, 그 말은 뭔가 자기가 아직 이루지 못했다고 갈망하라, 그 말이에요. 갈망하라. 나는 이제 할 만큼 해서 하고 퍼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테이 폴리시, 스테이 클레버 하지 않고 스테이 폴리시한 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봐라. 클레버, 영악하면은요, 야 임마 나 그거 알아, 내가 알 만큼 알거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성공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누구든지 항상 배우는 자세로 임해라,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래야만 성공한다. 강물에 비친 고깃덩어리, 여기 이솝우화에 나오죠. 개가 고깃덩어리를 물고 가다가 다리를 건너가는데 강물에 비친 그놈을 보니까 훨씬 큰 고깃덩어리를 물고 있거든. 물속에 비치면 커지죠, 확대가. 그러니까 그 큰 놈 물으려고 앙 했다가 물고 있는 고깃덩어리마저 놓쳐버렸다 하는 게 이게 이솝우화에 나오는 얘기예요. 탐욕을 부리면 가지고 있는 것도 놓친다. 자, 이제 장수시대 도래와 노후 대책. 텔레비전 보면은요, 홈쇼핑 보면은 100세 상품 많이 팔고 있어요, 보험회사에서. 그런데 장수가 이제 축복인가 재앙인가 하는 문제예요. 장수는 분명히 축복이지만은 돈 없는 장수는요, 경제력이 없는 장수는 재앙입니다. 그건 분명히 재앙이에요. OECD에서 발표한 겁니다. 한국 노인소득 OECD 국가 중 꼴찌. 여기서 노인은 65세 이상 인구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가구 평균 소득 대비 노인들의 소득이 우리나라 어디 있어요 이거? OECD 국가 30개 국가인데 29등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걸 한번 봅시다. 자, OECD 발표입니다. 한국 남성들의 실질 은퇴 연령 70.3세. 다시 말하면 70세가 넘도록 한국 남성은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기에 퇴직을 해도 뭔가 다른 일을 하지 않고서는 먹고 살기가 힘들다. 70.3세. 65세 이상 소득 빈곤율 OECD 국가 중 최고. 1등 하는 건 많아서 좋긴 좋죠. 65세 이상 인구 둘 중 한 사람은 빈곤하다, 그런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노인들이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65세 이상 고령자, 65세 이상 고령자가 일하고 있는 비율, 한국이 1등이죠. 늙어서도 일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할 수밖에 없다? 굶어 죽지는 않아요. 굶어 죽지는 않아. 국가가 지금 기본적인 문제는 다 해결했으니까. 그러나 자살합니다. 나중에 보세요. 그런데 일자리가 없어. 고용률은 높은데 일자리가 없어요. 이게 지금 서울시 노인 취업훈련센터에서 취업훈련을 받은 노인들의 취업률입니다. 1만 2천 명이 신청을 했는데 고작 4,800명. 이것도 뭐 취로 사업 비슷한 거, 이런 것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박람회를 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많이 했어요. 자, 이거 보세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연구보고서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왔어요, 이게. OECD 평균 노인들이 일하고 있는 비율이 12.7%, 한국은 2배 이상 29.5%. 한국의 청년 경제활동 비율이 25.5%. 이게 뭐예요?
노인이 일하는 비율이 청년이 일하는 비율보다 많다 그런 말이지. 우리나라가 OECD 평균은 47.2. 그래 OECD 청년들은 전부 일을 하는데 우리나라 청년들은 일하는 놈이 4명 중 1놈밖에 없다 그런 말이죠. 여기서 청년은 15세부터 29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결과는 뭐냐 하면은 늙은 부모가 일해서 멜판 자빠져 노는 아들, 딸 먹여 살린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걸 왜 여성정책연구원에서 발표를 했냐면 이것 때문에 노인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노인이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 계속 일해가지고 뒷방에 뒹굴고 있는 아들놈한테 먹여주고 재워주고 옷 사주고 용돈 주고 다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시대가 되니까 빈곤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그런 문제예요 지금.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여성정책연구원에서 4가지 3가지를 얘기했더라고. 첫째, 군대 간다. 젊은 놈들이 다 군대 가고 없어. 그 다음에 군대 갔다 오면 되는데 그래도 일할 수 있는데 대학 진학률이 세계 최고예요. 세계 최고. 미국이 대학 진학률이 높은데요 우리나라는 그것보다 더 높아. 유럽은 대학 진학률이 30 내지 35%인데 우리는 80%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8놈은 전부 대학에 가 있다 그런 말이죠. 대학에 가 있는데 요즘 4년 만에 대학을 졸업한 놈은 매우 희귀한 케이스예요. 6년, 8년 걸려. 왜? 취직이 안 되니까 중간에 휴학하고 어학연수 간다고 하고 어디 간다고 다 가버리고 없어. 그러니까 젊은 애들 그렇게 하는 사람 그렇게 군대 대학 다니고 뭐하고 하는 비용을 누가 대느냐. 늙은 부모가 다 대주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노인 빈곤이 이렇게 심각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소득 불평등 및 상대 빈곤율. 우리나라는 얘가 있어요. 소득 불평등의 딱 중간에 있습니다. 그렇죠? 중간에 있는데 문제는 상대적 빈곤율이 무지무지 높아요. 노란 점이 상대적 빈곤율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지금 2005년 데이터인가 그러는데요. 작년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드디어 1등 했어요. 상대적 빈곤이 무지무지 높다. 자, 그래서 이제 로버트 라이시 교수가 우리나라에 왔는데 이 양반은 지금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요.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했습니다. 근데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이 노동부 장관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이 문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소득 분배가 불평등하고 상대 빈곤율이 많으냐? 불공정 거래. 다시 말하면 갑과 을의 관계에서 갑이 너무 뜯어먹는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걸 개선하지 않고서는 소득 분배, 평등성, 그 다음에 상대적 빈곤을 해결할 수가 없다. 지금 고용을 창출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전부 비정규직으로 해가지고 워킹 푸어, 일을 하고 있지만 빈곤자가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자, 그러면 노인들의 빈곤을, 상대 빈곤을 없애고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려면 방법은 있습니다. 정부가 사회보장을 해주면 돼요. 사회보장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국가 재정이 튼튼해야 돼. 근데 국가 재정이 튼튼하려면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거나 안 그러면 경제 성장이 높거나. 경제 성장이 높으면은 현행 세율에서도 세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걸로 소득 이전을 해줄 수가 있어요. 노인들에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는다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부자 감세를 하는 판국이니까 더 많이 걷는다. 그럼 말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GDP 중에서 공공부문 사회주의. 이 말은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국민들에게 얼마나 더 재분배를 해주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OECD 평균입니다. 연금은 OECD가 6.5, 우리는 1.7. 아직 멀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경제활동 인구 소득 지원. 다시 말하면 정부가 이전 소득을 지원해 준 계획을 써요. 장애인을 고용하면 정부가 재정으로 얼마만큼 보조해 준다. 그런 거 있죠? 그게 OECD는 3.9인데 우리는 0.8. 그 다음에 건강보험도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는 개인 부담률이 제일 높거든요. 정부가 재정에 조금밖에 안 주니까 OECD는 이게 5.8을 주는 3.5밖에 주질 않아요. GDP에. OECD 국가들은 GDP가 무지무지 큰 나라들이거든. 그것에 5.8%를 건강보험이 줘버린다 이거야. 그러니까 거의 공짜로 치료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더 이렇게 높여주면 될 거 아니냐. 높여주면 되는데 돈이 없다. 그 말이에요. 돈이 없다.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 그러면 경제가 성장해주면 돼요. 그렇죠? 자, 이게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입니다.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산 자원을 최대로 활용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에요. 그러니까 요 4.4%를 성장한다. 그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력, 노동과 자본을 최대로 활용을 해서 경제가 이만큼 성장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2012년에 3.4%가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최대로 성장해도 3.4% 이상 성장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여기는 기획재정부, 우리나라 기획재정부 통계입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에 몇 퍼센트 성장한다 그래요? 2%대로 떨어지죠. 2%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성장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성장을 못해요. 왜? 뭐 때문에 그래요? 돈을 안 써서 그래요. 서민들은 돈이 없어 못 쓰고 부자들은 더 쓸 필요가 없으니까 안 쓰고. 경제 성장률을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오늘 제가 하는 강의 수준은 이거 대학원 수준입니다. 대학원 수준이니까 내년에 경제가 얼마나 성장할 것이냐, 금년에 얼마나 성장할 것이냐는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이게 요 Y는 GDP입니다. GDP고요. 자, 경제가 성장하려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요 C는 소비입니다. 소비. 국민들이 소비를 많이 해주면 기업의 생산이 늘어나요. 그렇죠? 생산이 늘어나면 기업은 여러 가지 원자재 사오고 어쩌고 그러면 파급 효과가 무지무지 커지면서 다시 고용이 늘어나고, 고용이 늘어나면 임금이 살포되니까 다시 물건이 더 잘 팔리고. 그래서 가장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소비예요. 소비가 없다, 소비고. 그러면 소비하지 않으면 다른 것이 또 있으면 돼. I는 투자입니다. 인베스트먼트. 투자. 기업이 투자를 해주면 공장 지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아파트 지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아파트 지으려면 거기에 모든 게 들어가죠. 뭐 철근부터 콘크리트부터 거기에 아파트 내부에 이런 전기시설부터 에어컨시설 다 들어가요. 창문부터 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를 해주면 다시 경제가 성장을 해요. 고용이 창출되고, 고용이 창출되면 다시 돈을 쓰고, 이것은 승수효과에 의해서 국민소득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소비도 안 되고 투자도 안 된다. 그럼 누가 써줘야 되냐면 정부가 써줘야 돼. 이건 정부입니다. 가버먼트. 정부 지출입니다. 정부 지출. 정부가 재정 적자 또는 예산을 빨리 집행한다는 게 저거예요. 국민이 민간 경제 부분에서 소비도 안 되고 투자도 안 되면 정부가 막 뭐 4대강 사업을 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해서 막 돈을 써잡긴다 이 말이에요. 미국의 뉴딜 정책 같은 게 그런 거예요.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우리 국민이 소비를 안 해줘요. 그럼 어디다 팔아먹어야 돼? 외국 국민들이 우리 물건을 써주면 역시 우리 공장이 돌아가요. 그렇죠? 네, X는 수출입니다. 수출. 이건 수입이에요. 수입은 외국 기업에서 생산한 걸 우리가 써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소득에서 빠져나가 버려요. 자, 저렇게 돼. 그러니까 국민이 소비가 잘 되거나 투자가 잘 되거나 정부가 많은 돈을 써주거나, 그래 정부가 돈을 쓰는 데는 재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못 씁니다. 그 다음에 수출이 잘 되거나 그래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수출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마이너스 성장이죠. 소비는 안 되죠. 소비가 안 되면 기업은 투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물건이 팔려야 투자를 하죠. 그래서 전부 다 이게 링크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수출이 잘 돼야 투자를 합니다. 그렇죠? 수출이 안 되고 소비가 안 되니까 기업이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지출이라고 그러는데 국민 총지출이 팍 떨어져요. 떨어지면 경제가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획재정부는 금년에 경제 성장률을 3.9%로 잡았는데 지금 2.9%로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왜? 이게 세계가 다 안 돼. 그래서 점점 이게 떨어지니까 경제가 성장해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음 이렇게 되니까 워킹푸어. 워킹푸어는 일하고 있는데 가난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 무지무지 많습니다. 비정규직뿐만 아니고 구멍가게 하고 있는데 월세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안 놀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고, 자 상대 빈곤율이 혼자 사는 분들이 아마 노인들일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가난뱅이다, 빈곤하다. 그 다음에 2인 가족은 셋 중에 한 사람이 빈곤하다. 자, 이제 국민연금이나 공적이전 요 전망도 아주 불투명한 것이 아니라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출산율과 고령화 문제예요. 계속 노인은 늘어나는데 어째서 그렇게 애들을 안 낳는지. 우리나라 인구가 여기에 33년에 5천만이 됐다 이렇게 줄어들게 돼 있어요. 인구가 줄면요, 그 재앙이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이 아니에요. 모든 사회 측면에 전부 축소가 돼버려요. 뭐 가장 간단한 예는 우선 초등학교 선생부터 쫓겨나야 돼. 애들이 없는데 뭐
중학교 선생 쫓겨나, 고등학교 선생 쫓겨나, 대학교 선생 쫓겨나. 그렇죠? 그 다음에 아동용품 안 팔려. 그렇죠? 엄청난 사회적 재앙이 옵니다. 근데 이렇게 줄어요, 이게 지금. 자, 이렇게 되니까 거기다가 합계 출산율은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몇 사람의 애를 낳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8, 이게 세계 최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성들이 평생 동안 출산하는 아이 수가 세계 여성 중에 최저라 그 말이에요 지금. 노동인구, 그러니까 애를 안 낳으니까 노동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주는데 누구한테 세금을 걷어서 노인들한테 줄 거냐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자,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어떻습니까? 수직 상승을 하죠. 그러니까 핵심 노동 인력은 이렇게 주는데 노인은 이렇게 되니 이때부터는 일하는 핵심 노동 인력보다 노인이 더 많아. 누가 이 노인을 부양할 거냐 그 말이에요. 스스로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요거 이제 노령화 지수라고 하는 건데요. 노령화 지수는 65세 이상 인구, 그것을 0세부터 14세 난 어린이들 비율로 나눠본 거예요. 요것은 국가를 이끌어갈 미래 자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2016 몇 년 안 남았죠? 이게 100%가 됩니다. 100%라는 것은 0세부터 14세 인구하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하고 인구수가 같아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초등학교를 노인당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초등학교 들어가는 애들보다 노인이 더 많아. 그러면 초등학교는 줄여야 되고 그걸 노인당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여성들이 평생 동안 낳는 아이입니다. 요게 1이라는 건 세계 1등 그 말이에요. 세계 1등으로 적게 난다 그 말입니다. 많이 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적게 난다. 그러다가 재수가 좋게 쌍춘년이 들어가지고, 쌍춘년이라는 게 1년에 입춘이 2번 든 해예요. 음력으로 따지니까. 그래서 초에 한 번 들고 연말에 한 번 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쌍춘년에 아들을 낳으면 좋다고 또 왕창 났어요 이제. 그러다가 황금 대지에 또 났어요. 그러다가 이게 지나가니까 또 떨어져. 요 세대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1.08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래도 둘이 살면서 둘은 나야 본전인데 한 명밖에 안 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인구가 자꾸 줄어요. 자꾸 줄어. 자,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요, 이거 봐요. 44만 명이 태어났어요. 근데 저는 군복을 입었던 사람으로 이게 군대가 큰일이에요. 우리 군대가 60만인데 복무기 한 2년이기 때문에 1년에 남자 30만 명이 필요해요. 30만 명이. 그런데 44만 명이니까 남자가 22만 명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럼 다 군대 가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신체적 조건에 따라서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가서 나라 지킬 거냐 그 말이에요 지금.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여자가 가서 지키든지 무슨 수를 안 내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군대 수를 줄이면 무기체계를 고도화해야 돼요. 무기체계가 무지무지 비싸요.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그게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자, 국가별 합계 출산율은 평생 동안 낳는 아이입니다. 우리나라 어디서? 여기죠. 1.24. 인구가 이렇게 줄고 우리가 지금 5천만을 돌파를 하는데 이게 정점에 갔다 점점 줄어간다. 그 다음에 문제는 말이죠. 평생 동안 쓰는 의료비의 절반을 64세 이때 쓴다. 그런 말이에요. 전 몸이 다 아프죠? 어디 아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실례다가 말이에요. 어디가 안 아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요. 안 아픈 곳이 없이 다 아파. 그러니까 평생 동안 쓰는 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64세 이후에 쓰는데 문제는 이때 돈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돈이 없다. 그럼 돈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살하죠. 이거 보세요. OECD 통계인데요. 세계 최고죠? 이렇게 많이 자살을 해. 특히 75세 이상 노인들이 엄청나게 자살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60대 은퇴하고 나서 자살이 팍 늘어요. 자살이 팍 늘어요. 이게 세계 1등입니다. 지금 자살을. 참 기가 막히게 용감한 민족은 민족이죠. 자살해. 자, OECD 발표한 건데 이거 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각 나라의 자살률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코리아는 빨간 선 이쪽 있고 오른쪽을 읽어라. 다시 말하면 다른 나라는 이쪽 숫자로 있고 여기 OECD 29개국은 한국은 요건데 이쪽으로 읽어야 맞다 그런 말이에요. 자살이 팍 느는 게 어디예요? 55세 이상 여기서 팍 늘어버리죠. 은퇴하고 나서 아이고 못 살겠다 죽자 하고 죽는다.
자살 이렇게 되죠. 근데 일본이 자살을 많이 하거든요. 개인주의가 상당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일본에 오신 분들 계시고.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때까지는 이 오른쪽 일본입니다. 64세까지는 일본 자살률이 더 높아요. 그렇죠? 65세가 되면은 일본이 우리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65세 이후에 한국인은 일본인보다 자살을 2배 이상 해버려요. 왜 그래요? 병원에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국가가 사회보장으로 그걸 해주면 좋은데 국가가 하기 싫어 안 한 게 아니고 하는 방법은 세금을 더 많이 걷거나 경제가 성장하거나 안 그러면 돈을 찍어내거나. 돈을 찍어내면요 인플레가 돼가지고요 국민 살기가 더 힘들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자, 이제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소득을 어떻게 얻느냐 하는 거예요. 노동과 소득 획득 간의 관계를 기준으로 소득을 얻는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노동소득이 있습니다. 임금소득이 있어요. 임금소득이 전형적인 거예요. 우리가 회사원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일용직 근로자라든가 일을 해주고 임금을 받는 거예요. 이건 시간과 소득을 맞바꾸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노동 공급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소득이 제로가 됩니다. 그렇죠? 내가 회사에서 나왔는데 회사에 또 봉급 줍니까? 안 줍니다. 이것은 고용자와 고용주가 있습니다. 고용인과 고용주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은 형태인데요. 이 노동소득은 자유업과 자영업이 있습니다. 자유업은 통상 전문직을 이야기합니다. 변호사라든가 의사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또는 연예인, 축구선수도 다 자유업입니다. 그리고 자영업은 뭐 구멍가게들, 뭐 미장원이라든가 무슨 뭐 쌀가게, 자영업인데 이것도 근본적으로는 노동과 소득을 맞바꾸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요 소득과 요 소득이 있을 때 요 자본을 축적해가지고 노후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게 자본소득이에요. 캐피탈 인컴이거든. 이게 있으면요, 내가 노동을 하든 안 하든, 내가 시간을 그 일에 투입하든 안 하든 소득이 생겨요. 뭐가 있습니까? 은행 예금, 주식, 채권 등의 유가증권,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신앙신앙권. 요 연금도 자본소득입니다. 연금은 내가 일한다고 주고 일 안 한다고 안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연금은 과거에 내가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 것에 대해서 국가가 자본소득을 이전해 주는 거예요. 자, 땅이나 건물 등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임대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자기가 강남에 상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자기가 병원에 있건 놀러를 가건 집에서 잠을 자빠져 자건 소득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은행에 예금이 있으면요, 은행 시스템이 계속적으로 돌아서 크리스마스가 되건 뭐가 되건 하건 간에 자기의 소득이 나옵니다. 이게 자본소득이에요. 자, 이런 자본소득을 소유하게 되면은, 충분히 소유하면 노후에 일하지 않아도 노후가 보장이 됩니다. 충분히 보장이 돼요. 그런데 통계 자료에 의하면 이런 소득을 가진 사람이 40%도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이 빈곤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있으면 빈곤하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다음에 사업소득, 시스템 소득인데요, 이쪽에 2개 시스템 소득인데, 자기가 시스템을 가지면은 자기가 일하지 않더라도, 또는 자기가 노후가 되더라도 시스템에서 소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스템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밖에 없어요. 혹시 다른 거 찾으면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먼저는 자기가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거 창업이에요. 자기가 기업을 만들게 되면은 거기에 시간을 복제해서 자기 대신 일해 주는 사람이 많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무슨 병원에 있다고 해서 소득이 없느냐? 그렇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창업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많은 돈이 필요하고 노하우가 필요해요. 그렇죠? 2번째는 기존에 있는 좋은 시스템을 사버리는 방법이에요. 뭐가 있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프랜차이즈, 좋은 믿을 만한 프랜차이즈를 사는 방법인데, 과거에는 그게 돈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프랜차이즈도 경쟁이 너무 심해가지고 임대료도 내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많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요. 나머지 시스템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들어와서, 기존의 시스템에 들어와서 자기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자기가 시스템을 소유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없어요. 그것도 이렇게 기존의 시스템에 들어와서 자기 시스템을 돈 없이 만들 수 있는 것은 제가 찾아보니까 네트워크밖에 없어요. 다른 기업은요, 가입비라는 게 있어요.
돈 내고 들어와야 돼. 그리고 매월 얼마씩 사야 돼. 유지비라는 게 있어요. 그거 안 하면 시스템 자체를 유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시스템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예요. 자기 땀의 문제예요. 땀의 문제. 그래서 이게 이제 노동공급과는 무관하게 얻을 수 있는 시스템 소득인데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기 많은 연세대 분들이 계신데요. 몇 년간 육체 노동을 하시겠어요? 이게 거의 몇 년 하고 나면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 시스템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갖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시스템을 가질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스템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네트워크 마케팅, 특히 애터미에 들어와서 자기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이다. 다른 거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다른 거 있으면 더 좋은 거 있으면 다른 데 가서 사셔도 됩니다. 그래서 유무안이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미리 준비해두면 근심이 없다. 아마 70년대를 사신 분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실 거예요. 우리 박 대통령이 유비무안. 미리 준비해두면 근심이 없다. 이건 서경에 나온 말이고 춘추자전에 나오는 말인데요. 우리도 이제 아까 우리 국가의 미래를 봤죠. 국가 경제 규모는 점점 커집니다. 커진데 소득 분배 문제 그리고 고용 문제, 즉 잡리스 그로스라고 그러는데, 즉 일자리는 안 늘어나는데 소득은 늘어나요. 국민 소득은 늘어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현재 그 직장에 가 있는 사람은 점점 잘 살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아니, 전부 자동화하니까 사람은 고정되어 있는데 자동화 해가지고 그 다음에 기술 혁신을 해가지고 점점 생산성이 늘어나니까 현재 있는 사람들은 봉급이 점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무슨 뭐 기아자동차, 노동자 평균 연봉이 8천만 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 못 들어간 사람은 어때요? 무일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에게 특히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요하다. 자, 거한 사이는 편안할 때 위기를 생각한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자궁의 춘추자전에 있는 얘기인데요. 그럼 우리가 편안할 때가 언제냐? 그래도 내 사지를 움직일 수 있을 때 내 노후를 준비하라. 사지를 지금은 그래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마음 편해요. 그러나 사지를 못 움직이고 있을 때 우리 어르신 며느리 수발을 받는다고 생각해 봐요. 죽고 말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 위기예요. 그때 소득이 있으면은 간병사 들었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자, 대기만성. 이건 노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큰 그릇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집 밖으로 조그만데? 옛날 고대에는요 임금의 이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서 그릇이라든가 솥을 그냥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잖아요. 예? 그런 걸 만들려면 시간 오래 걸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생각하면 대기, 다시 말하면 큰 그릇을 만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원리하고 똑같죠. 멀리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애터미 사업에서 대기만성이고 난성대업. 대업은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여기서 무슨 재벌이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대업,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 균형 잡힌 삶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내가 쓸 돈은 병원에 갈 돈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손자들 용돈 줄 것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며느리 용돈 줄 것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건 가족이라든가 이웃 다 사랑하는 거죠. 돈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어요. 아무리 가까운 연인 사이라 하더라도 남자놈이 맨날 사랑한다는 것을 라면 하나도 안 사주면 그게 이 남자는 뭐 입만 가지고 사나 뭐 라면이라도 하나 사주면서 사랑한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마찬가지로 형제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부모님한테 맨날 사랑한다고 그러고 용돈도 안 드려봐요. 초자식은 입만 가지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게 가장 첫 번째예요. 그래야 사랑하고 두 번째 배우고 나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젊어서 돈 없어서 못 배운 게 많을 거 아니에요. 배운다는 건 꼭 공부한다 그것만 아니고 경주 불국사에 가서도 한번 보고 싶고 다른 외국에도 한번 가보고 싶고 가서 배우고 싶은데 돈이 있어야지. 마지막으로 사회에 봉사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도움을 주고 사는 게 훨씬 기분 좋습니다. 그렇죠? 도움을 주고 사는 게 훨씬 기분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게 대업입니다. 내가 노인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의 영혼은 늙지 않기 때문에
어른은 없습니다. 단지 주름진 어린아이가 있을 뿐이에요. 예? 전부 다 젊죠? 옛날에 마음은 28 청춘, 할머니가 드신 분도 마음은 28 청춘이에요. 그러니까 주름진 어린애가 있을 뿐이다. 나는 어린애다.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자, 100세 된 할아버지인데 자식들이 운전해 주는 게 부담스러워서 내가 오토바이를 직접 하겠다고 오토바이 면허증을 따가지고 지금 논에 돌아다니시는 100세 된 할아버지예요. 자, 잘 아시는 분이 송해. 86세인데 현역 MC입니다. 이상벽이라고 하는 아나운서가 선배님, 제가 전국 노래자랑 사회하고 싶은데 언제 물려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송해가 이놈아 20년만 더 기다려라 이렇게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잖아요. 예, 삐에르까르땡입니다. 삐에르까르땡 잘 아시죠? 현재 90세인데 내년도 패션쇼를 마쳤답니다. 자기가 디자인해가지고 90세예요. 90세에 자기가 세계 패션을 지금 이끌고 있는 거예요, 이 양반이. 피터 드러커. 오늘날 경영학을 만든 분인데 95세까지 교수를 하시고 대학원 이름 자체를 드라카 경영대학원으로 클레먼트 대학에 바꿨어요. 95세까지 책을 쓰시고 강의를 하시다 96세에 돌아가셨어. 정주영 회장님 85세에 소떼 모르고 북한 갔다 오신 분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아주 편안한 시대입니다. 지금 사지가 멀쩡하시고 여기까지 걸어오셨으면 뭔들 못하겠어요. 아, 나는 단지 주름진 젊은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시구진, 이 말은 시대 흐름에 맞춰 함께 전진하자, 함께 발전하자. 네트워크 산업은요, 문자로는 네트워크니까 그물망이에요. 휴먼 네트워크입니다. 인간 그물망인데 혼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말짝 그건 아주 착각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주변에 보면요, 그냥 자기만 똑똑해가지고 뜯어먹으려고 하는 사람 많은데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성공하는 비결 한 가지 가르쳐 드리겠다고 했는데, 자식이 주무시기 전에요, 침대 이 잠자리에 편안하게 누우셔가지고 나는 성공할 수 있다고 몇 번을 이야기하세요. 그런데요, 입으로는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우리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과연 될까? 그런 의심이 자꾸 듭니다. 그 무의식의 세계예요. 근데 그 무의식의 세계가 현재의식의 세계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나는 성공할 수 있다고 입으로는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글쎄 내가 할 수 있나? 이것이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하세요. 이것은 무슨 마술이나 주술이 아니고요, 그것을 자기 충족적 애언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로버트 머튼 교수가 밝힌 그 이론이 심리학 이론이에요. 성공학 책의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야. 그런데 그 믿는 것이 내 잠재의식 속에서도 그렇게 믿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점쟁이가 한 얘기도 아니고, 그 다음에 무슨 제갈량의 부채도 아니고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에요. 금 나와라 뚝딱 하니까 금 나왔다, 그게 아니고 내 이 태도, 애티튜드 자체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먹으면, 잠재의식까지도 바꿔주면 내 몸이 그렇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묘한 점이에요. 기대한 대로 이루어진다. 자, 여러분 모두 오늘 밤에 조용하게 누우셔서 나는 성공할 수 있다. 그럼 뭘 생각하시냐 하면은 로얄 마스터를 생각하세요. 내가 로얄 마스터가 되었을 때의 내 모습, 내 연봉이 지금 1000일 1000만 원 작전을 하는데요, 이건 1000일 만에 1000만 원 벌자 그 말이 아니고 1000일 후에, 다시 말하면 3년 후에 내 월 소득이 1000만 원이 되게 하자입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신념을 가지고 나는 반드시 3년 이내에 뭐가 된다, 내 소득이 월 1000만 원이 된다, 잠재의식에도 그게 될 때까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죽기 살기로 3년간 뛰어보세요. 죽기 살기로 뛴 사람 치고 내 죽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자, 여러분 모두 3년 내에 월 소득 1000만 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